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바람이 분다. 지은이 호리다스오. 옮기니 남해림.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3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의 원작입니다. 영화 속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 호리다스오가 그린 수뇌부 소설입니다. 죽음과 삶, 참된 사랑을 그린 위대한 작품으로 주인공인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세스코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주인공은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아픈 애인을 돌보며 하루하루 소중한 나날을 보내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애써 밝게 살아가려 하는 세스코를 지켜보면서 혼자 남겨질 자신의 모습과 슬픈 마음을 상기합니다. 연인은 예정된 이별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대표적인 심리주의 문학입니다. 호리다스오가 말하고자 한 거칠고 모진 바람이 불어도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사랑이다. 작가는 실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연인 야노 아야코와 자신의 사연을 소설 속에 투영해 진정한 사랑이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음을 절절하게 그려냅니다. 작품 속 연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와 작가 호리다스오의 실제 순애가 중첩되어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수작으로 바람의 분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서곡. 그 여름의 날들, 끝없이 펼쳐진 너른 억새밭 어딘가에 서서 내가 그림에 열중하고 있노라면 나는 늘 그 옆에 들이운 한 그루 자작나무 그늘에 몸을 누이곤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내가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로부터 한참 동안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득히 저편에서 테두리만 자줏빛으로 물든 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소나무 구름에 덮인 지평선 쪽을 바라보곤 했다. 조금씩 저물어가는 저 지평선에서 거꾸로 무언가 태어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우리는 내가 그리다만 그림을 이젤에 걸어둔 채 자작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열매를 베어물고 있었다. 모래와도 같은 구름이 하늘을 스르르 훑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불현듯 어디선가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슬쩍슬쩍 보이는 쪽빛 하늘이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거듭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숲을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치해 두었던 그림이 이슬과 함께 쓰러지는 소리 같았다. 얼른 일어나려는 너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다짐이라도 하듯 억지로 내 곁에 붙잡아 두었다. 너는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나는 불현듯 튀어나온 이 시구를 내게 기대어 있는 내게 손을 얹으며 속으로 몇 번이고 고내고 있었다. 잊고 너는 나를 뿌리치고 일어나더니 그림이 있는 쪽으로 갔다. 캠퍼스는 아직 덜 말라 있던 탓에 그새 온통 풀잎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캠퍼스를 다시 이젤에 걸고 팔레트 라이프로 풀잎을 힘겹게 떼어내며 말했다. 휴, 이렇게 있는 걸 행여나 아버지가 보신다면. 너는 나를 돌아보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2, 3일 후면 아버지가 오세요. 어느 날 아침 정처 없이 함께 숲속을 거니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꺼낸 말이다. 나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살짝 쉰 듯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럼 이런 산책도 더는 할 수 없겠죠? 무슨 산책이든 하려고 하면 하는 거지. 불만이 채 가시지 않았던 나는 내게 쏟아지는 적이 염려스러운 듯한 너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보다는 머리 위에 드리워진 나뭇가지의 알 수 없는 술렁거림에 더 정신을 빼앗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놓아주려 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로소 나의 애타는 눈빛이 너를 향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도 안녕이라는 거야? 달리 방도가 없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너는 숫제 체념이라도 한 듯 나를 보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다. 아, 그때 너의 그 낯빛이며 그 입술빛이며 어찌나 창백하던지.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한 것일까? 그토록 내게 전부를 맡길 것처럼 보였는데 나는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나무들이 여기저기 밑동을 드러내기 시작한 좁다란 산길의 너를 앞세우고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사이를 흐르는 공기가 서늘했다. 군데군데 작은 계곡이 얽혀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너는 올여름 우연히 만난 나에게 이토록 순정적이었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너의 아버님,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아버님까지도 포함해 너의 전부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순순히 몸을 내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스코, 내가 정녕 그렇다면 나는 내가 더욱더 좋아지겠지. 좀 더 먹고 살 기반이 잡히거든 기필코 아버님께 따님을 주십사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만 아버님 밑에서 지금 그대로 있어주렴.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되뇌며 마치 너의 동의를 구하기라도 하듯 순간 너의 손을 잡았고 너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계곡 앞에 가만히 멈춰섰다. 무수히 얽힌 키 작은 관목 가지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온 햇살이 우리 발치까지 파고든
작은 계곡, 저 깊은 바다에 나 있는 양치루 위까지 점점이 떨어졌다. 햇살이 그렇게 나뭇잎 사이사이를 비켜가며 거기까지 닿는 사이 거의 존재조차 희미해진 실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어딘가 서글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뒤로 2, 3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식당에서 너와 너를 데리러 오신 아버님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너는 불편한 듯 나를 등지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이었던 너의 이런 자세와 동작은 필경 아버님과 함께 있기에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마치 생면부지의 여자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설령 너의 이름을 불러보았자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겠지. 마치 내가 부른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날 밤 나는 홀로 터덜터덜 산책을 다녀오고서도 한동안 인적 없는 호텔 정원을 거닐었다. 산나리꽃 향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두어 줄기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안개가 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를 피하게라도 하듯 창가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다. 그렇게 호텔 안이 짙은 어둠에 휩싸이나 싶더니 가볍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창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밋빛 잠옷 같은 것을 걸친 한 젊은 처녀가 창가에 가만가만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바로 너였다. 너와 아버님이 그곳을 떠나고 나서 매일 내 가슴을 저미게 하던 그 슬픔과도 비슷한 행복했던 분위기를 나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해낼 수 있다. 나는 온종일 호텔방에 갇혀 지냈다. 그리고 너로 인해 한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던 내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리 많지 조용히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세상은 계절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이윽고 내게도 호텔을 떠날 날이 다가왔고 출발하기 전날 나는 모처럼의 바깥 산책을 나섰다. 가을을 맞이한 숲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바뀌어 있었다. 우수수 잎을 떨군 나무들 사이로 인적이 끊긴 별장의 테라스가 성큼 가까이 보였다. 균위의 축축한 냄새가 낙엽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계절의 변화가 너와 헤어진 뒤 나도 모르는 사이 이토록 흘러버린 시간이라는 것이 내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 너와의 헤어짐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확신 따위 때문인지 이런 시간의 흐름까지도 내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인지 나는 잠시 후 분명히 깨닫게 될 이러한 것들을 이때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10여 분 뒤 숲이 하나 끝나더니 갑자기 시야가 넓어졌다. 멀리 지평선까지도 바라다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이 나타났다. 나는 그곳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벌써 잎을 노랗게 물들이기 시작한 한 그루의 자작나무 그늘에 몸을 누였다. 그 여름의 날들 그림 그리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내가 지금처럼 누워있던 그곳이었다.
그때는 거의 항상 소나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지평선 언저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 모를 먼 산맥과 일렁이는 억새의 새하얀 이삭 끝이 뚜렷이 구분되어 그 윤곽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저 멀리 산맥의 모습까지 송두리째 각인시킬 기세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그 사이 내 의식 속에는 이제껏 내 안에 숨어있던 자연이 나를 위해 정해둔 것을 이제야 비로소 발견했다는 확신이 점차 뚜렷이 아로 새겨지기 시작했다. 봄 3월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 나온 길에 들른 것처럼 세스코의 집을 찾았다.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정원수들 사이에서 세스코의 아버지는 인부들이 쓸 법한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가위를 쥔 채 나무를 손질하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린아이 마냥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며 가까이 다가가 두어 마디 인사말을 나눈 후 그 자리에 서서 세스코 아버지의 나무 손질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무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저기 장가지 위에 희끄무리한 것들이 빛나고 있었다. 모두 꽃봉오리 같았다. 그 녀석은 요즘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 말이지. 아버님은 갑자기 이쪽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리시더니 그 무렵 막 나의 약혼녀가 된 세스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날이 풀리면 어디 조용한 곳으로 유황이나 보낼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것도 괜찮겠지요. 나는 우물거리며 좀 전부터 눈앞에 어른거리는 꽃봉오리 하나에 신경을 쓰는 척했다. 이런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아버님은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우리도 알아보고 있네만 하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세스코 말로는 F 요양원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자네가 거기 원장님을 좀 안다면서. 예. 나는 다소 건성으로 대답하며 아까 보았던 하얀 봉오리를 비로소 찾아 이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저 녀석이 혼자 있을지. 다들 혼자서 가는 거려. 그래도 저 녀석은 좀 힘들겠지. 아버님은 어딘가 난처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눈길을 거둔 채 눈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갑자기 가위질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님이 내 입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을 마침내 꺼냈다. 여차하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일도 그때쯤이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겨우 붙잡은 꽃봉오리 달린 나뭇가지에서 다시 살짝 손을 놓았다. 그때 아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해준다면야 더 바랄 게 뭐에 있겠나. 그저 자네에게 미안할 따름이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산속에 있는 편이 이 일이 더 잘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 요양원이 있는 산골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샌가 아버님이 손질 중인 정원수로 화제를 옮겼다.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일종의 동정과도 같은 감정 때문일까? 그런 뜬금없는 대화까지 활기차게 느껴졌다. 세스코는 일어나 있나요? 한참 후 문득 생각나 여쭤보았다.
글쎄, 깨어 있겠지. 한번 가보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저쪽으로. 아버님은 가위를 든 손으로 뜰 입구의 나무문을 가리켰다. 정원수 사이를 빠져나온 나는 담장이 덩굴에 뒤덮여 여닫이가 쉽지 않은 나무문을 억지로 밀어 정원에서 바로 병실로 향했다. 요전까지 아틀리에였지만 지금은 별채처럼 쓰이는 병실이었다. 세스코는 내가 온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정원 쪽에서 그렇게 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잠옷 위에 가벼운 밝은색 옷을 걸친 채 소파에 누워 가느다란 리본이 달린 처음 보는 여성용 모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쌍여 다짐은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가는 사이 그녀도 이쪽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대로 옆으로 몸을 눕히더니 내 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살짝 멋쩍은 듯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일어나 있었어? 문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며 내가 말을 꺼냈다. 잠깐 일어나 봤는데 금세 피곤해지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한눈에도 지쳐 보이는 힘이라고는 없는 손으로 그저 만지작거리며 갖고 놀던 모자를 바로 옆에 경대 위에 툭 던져버렸다. 하지만 모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모자가 떨어진 바닥 쪽으로 다가가 얼굴이 그녀의 발치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로 몸을 엎드려 모자를 주워 올렸다. 그러고는 아까 그녀가 하던 것처럼 모자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런 걸 다 꺼내서 뭐라고 있었던 거야? 언제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도 참 어제 사오셨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상하죠? 이걸 아버님께서 고르신 거야? 정말 좋은 아버님이네. 어디 한번 써봐. 라며 내가 장난치듯 그녀의 머리에 반쯤 모자를 씌우려 하자 싫어요 이러는 거 하며 귀찮은 듯 피하려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변명하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문득 생각났는지 부쩍 야인 손으로 살짝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특별히 주위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 특유의 이런 자연스러운 손놀림이 마치 나를 애무라도 하는 양 숨막힐 듯 육감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매력은 무심코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잠시 후 계속 손으로 장난치고 있던 그녀의 모자를 옆에 있는 경대에 가만히 올려놓은 나는 무언가 불현듯 떠오른 것처럼 입을 굽게 다물었다. 여전히 그녀에게서 눈을 돌린 채였다. 화났어? 그녀가 순간 이쪽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녀를 바라보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세스코 정말 요양원 들어갈 생각인 거야? 네, 이러고 있다고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걸요. 빨리 좋아지기만 한다면야 어디든 갔을 거예요. 다만 왜 그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이든 상관없으니 해봐. 계속 말을 안 하네? 그럼 내가 할까? 세스코,
내가 함께 가길 바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황급히 내 말을 가로막으렸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과는 달리 진지하면서도 불안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아니, 오지 말라고 해도 같이 갈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 그게 좀 신경 쓰일 뿐.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하기 전부터 어딘가 쓸쓸한 산속에서 세스코처럼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단둘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 한참 전에 한 번쯤 얘기한 적 있지. 왜 산속 오두막 얘기 말이야. 그런 산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세스코가 해맑게 웃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번에 세스코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닌가? 그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잠자코 내 말을 듣고 있더니 그런 것 이젠 기억도 안 나요 하고 말을 잘랐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하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로부터 몇 분 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쌍에다 짐은 너머 푸른 잔디 위로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4월에 접어들면서 세스코의 병세가 조금씩 회복기에 들어선 듯 했다. 속도는 더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회복까지의 지루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오히려 어떤 확실성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부푼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스코를 찾아갔을 때 마침 아버님은 출타 중이셨고 세스코는 홀로 병실에 있었다. 그날은 컨디션도 꽤 좋았는지 거의 언제나 입고 있던 잠옷을 벗고 웬일로 푸른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런 세스코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꼭 정원을 구경시켜주고 싶었다. 바람이 조금 불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기분 좋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세스코는 살짝 자신 없는 웃음을 보였지만 결국 나의 제의를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쌍에다 지문을 열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발걸음을 조심조심 잔디 위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울타리를 따라 초목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향했다. 갖가지 외류정이 섞여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뒤얽힌 초목들 사이사이로 하얗고 노란 혹은 옅은 보라색의 작은 꽃봉오리들이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듯 맺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한 그루의 나무 앞에 서서 작년 가을이었던가 세스코가 가르쳐준 꽃 이름을 문득 떠올리며 이게 나일락이었지? 하고 그녀를 돌아다보며 반쯤 물어보듯 말했다. 그러자 세스코는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그게 어쩌면 나일락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고 살짝 미안한 얼굴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군?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지만 누가 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하지만 별로 좋아하는 꽃은 아니에요. 뭐야? 꽃이 필 때가 다 돼서야 실토하다니. 그럼 어차피 저것도. 내가 그 옆에 수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건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하고 묻자 그녀는 골담초
하고 말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보았다. 이번에는 진짜 골담초가 맞아요. 봐요. 노란 것하고 하얀 것, 꽃봉오리도 두 종류 있죠. 이 하얀 꽃봉오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자랑거리죠. 이렇게 별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도 세스코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긴 듯한 모습으로 내게 줄곧 기대어 있었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야만 이 꽃향기 피어나려 하는 우리의 삶이 잠시나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듯이 이따금 울타리 저편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억눌려 있던 호흡이 터져 나오듯 불어와 우리 앞에 숲을 스치며 그 잎을 살랑거리게 하고는 거기에 그녀와 나만을 오롯이 남겨둔 채 지나가곤 했다. 돌연 그녀가 내 어깨에 얹고 있던 자신의 손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심장이 여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피곤해? 하고 부드럽게 묻자 그녀는 아니요 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가만가만 어깨에 실려오는 그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당신에게 왠지 미안해요.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지만 그것은 들었다기보다는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속삭임이었다. 그렇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어째서 모르는지. 나는 답답한 마음을 속으로 토로하며 겉으로는 짐짓 아무것도 듣지 못한 양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내게서 얼굴을 돌리듯 고개를 들더니 조금씩 내 어깨에서 손을 떼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침묵이 그 중얼거림에 조심스러운 여운을 더했다. 이내 그녀는 벼랑간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하는가 싶더니 다시금 수그리며 조금 들뜬 듯한 중간 높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 왠지 갑자기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당신으로 인해서.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